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8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아침밥을 먹고 좀 쉬었습니다. 쉬고 그냥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쉬면서 오랜만에 시사방송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힘들긴 하지만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겸손해야죠. 아무튼 그거를 쭉 보고 쉬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말씀드렸듯이 내 안의 유인원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올해 처음으로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의 물고기, Your Inner Fish, 물고기에서 인간까지 35억 년 진화의 비밀. 박테리아, 벌레, 물고기로 살펴보는 인간과 생명의 역사,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물에서 무트로 생명의 대전이가 일어난 결정적 순간의 복원. 우리 몸속에 고스란히 새겨진 길고도 매혹적인 진화의 고리를 발굴한다. 닐 슈빈 지음, 김명남 옮김,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닐 슈빈. 자, 지은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닐 슈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생물학자로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했고 현재 시카고 대학의 해부학 교수이자 부학장을 맡고 있으며 필드 박물관의 감독관이다. 북극 에스미어 섬에서 발이 있는 물고기 화석 틱타알릭을 발굴해 전 세계의 찬사와 주목을 받았다. 틱타알릭은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라고 불렸고 가디언지의 올해의 10대 과학 뉴스에 선정됐다. 닐 슈빈은 화석과 DNA를 조사하면서 인간의 손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닮았고 인간의 머리가 오래전에 멸종한 무악 어류의 머리처럼 조직되며 인간 게놈은 벌레나 박테리아의 게놈과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35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를 추적해 지금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인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세포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생물은 최초의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 근본을 추구해 가는 거죠. 지금 읽고 있는 내 안의 유인원과 일맥상통하면서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가 생겨서 물론 알라딘에서 쿠폰을 엄청 많이 줬기 때문에 사긴 했지만 쿠폰으로 해서 싸게 샀습니다. 새 책인데 그렇습니다. 옹김리 김명남, 이분도 과학도서 번역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김명남. 그 번역가라는 직업이 참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번역 쪽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렸을 때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이미 늦었지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세까지 발행이 됐네요. 와, 2009년에 1세 발행하고 2025년에 15세 발행을 했습니다. 자, 목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머릿말 1. 내 안의 물고기를 찾아서 진화의 증거, 화석,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내다. 2장 손목을 가진 물고기, 손과 팔을 구성하는 단 하나의 패턴, 물고기의 팔굽혀펴기. 3장 지느러미에서 손을 만드는 유전자들, 상어에게 손 만들어주기. 4장 도처에 이빨이 있다. 우리에게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생기기까지 이빨과 뼈가 딱딱해진 까닭은 이빨과 깃털, 비닐은 하나에서 시작됐다. 5장 사람 머리의 기원, 머릿속의 혼란, 아가미공과 뇌신경, 내 안의 상어, 머리의 시작은 초라했다. 6장 최적의 신체 설계, 공통의 설계도, 배아 실험, 파리와 인간, DNA와 형성체, 내 안의 말미잘. 7장 몸의 탄생, 몸이 되기 위한 조건, 최초의 몸을 캐내다, 세포와 세포 사이, 지구에서 가장 단순한 몸을 탄생시킨 최적의 환경. 8장 코, 그리고 냄새 맡기, 냄새 분자와 후각신경세포의 결합, 후각 유전자가 알려주는 비밀. 9장 눈, 그리고 보기, 빛을 수집하는 광수용 분자, 벌레와 사람의 눈을 잇는 조직, 돌연변이 유전자의 비밀. 10장 귀, 그리고 듣기, 파충류의 턱뼈에서 온 중이, 겔이 움직이고 털이 구부러지는 내이, 눈과 귀의 기원, 해파리. 11장 내 안의 물고기에 귀 기울이다. 내 안의 동물원 산책,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비만, 심장질환, 치질을 일으키는 수렵 채집인의 과거, 질식,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영장류의 과거, 딸꾹질을 일으키는 물고기와 올챙이의 과거, 탈장을 일으키는 상어의 과거, 미토콘드리아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과거. 맺는 말, 내 안의 물고기가 출간된 후. 내용이 아주 알찬 것 같습니다. 이 책 한 권에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게 목차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내 안의 유인원 115쪽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것이 약점. 긴장이 고조되면 수컷 침팬지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머문다. 그 운명의 밤에 에로엔과 노이트와 니키가 같은 우리에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이다. 사육사들과 나는 그들이 각자 따로 떨어져 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침팬지처럼 신센 동물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두 마리가 같은 우리에 함께 들어가자 세 번째 침팬지 역시 거기에 합류하길 원했다. 자기 혼자 제외되는 걸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머물면서 다른 두 마리가 서로 털고르기를 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적대적인 추구의 발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로이트가 죽기 전날 밤 우리는 세 마리를 서로 떼어 놓으려고 몇 시간이나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악교로 붙여놓은 것처럼 팀을 이루어 몰려다녔고 각자의 꽁무니를 놓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세 마리가 함께 지내도록 될 수밖에 없었다. 2대1 역학은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세 쌍둥이가 있으면 두 명이 나머지 하나를 따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쌍둥이들끼리도 이런 건 또 미처 생각 못했네요. 쌍둥이라면 색쌍둥이든 넷쌍둥이든 모두 친할 것 같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닌 모양이에요. 사냥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 중 결코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사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만 살아서 돌아온다고 한다. 즉 둘이 손을 잡고 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다. 둘이 연합해 나머지 하나를 공격하는 삼국지 같은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체스에서도 룩과 비숍이 힘을 합쳐 퀸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는 친구에게 자기를 거드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수컷 침팬지는 이러한 역학에 아주 익숙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동맹 구성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화해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특히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쪽일수록 더욱 그런데 종종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침팬지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에로엔과 니키는 싸움을 하고 나면 서둘러 화해를 시도한다. 그들은 연합전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개 한 암컷을 놓고 벌어진 갈등으로 서로 비명을 지르고 쫓아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키스하곤 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에게 그들이 권력을 계속 함께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로 비쳤다. 그들이 화해에 실패한 날이면 곧바로 둘 다 권좌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동물들도 참 피곤하게 사네요. 그게 근본일 겁니다. 동물들이 제 아무리 평화로워 보인들 자, 정당 내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당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패자가 다가가 승리를 축하하고 협력을 약속한다. 어느 쪽도 상대 측에서 자기네 당이 쪼개졌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적대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등을 두드리면서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선다. 지난 2000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조지 부시가 승리한 뒤 경쟁자였던 존 맥케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 앞에 섰다. 기자들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잊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을 던졌다. 맥케인은 크게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부시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나는 부시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나는 부시 주지사를 지지합니다. 라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아니 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동맹 정치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나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에 들어간 적이 있다. 내가 속한 그룹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었는데 인류학자, 심리학자, 펜타곤 타입의 사람, 정치과학자, 그리고 영장류학자인 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직후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내 조국 네덜란드는 동독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군이 마음만 먹으면 2시간 만에 진격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중무장한 나토 군사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며 근처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곤 했다. 그 회의에 깔려있던 전제는 세계의 양대 강대국 중 하나가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향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본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한 강대국이 붕괴됐다고 해서 반드시 나머지 한 강대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가 더 단순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은 종종 자기 나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동참했던 정치과학자 한 사람이 군사학 역사에 바탕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세에 대한 나의 평가는 무시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내 평가는 동물 행동에 바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던진 메시지는 동맹 이론에서 나온 다소 개변적인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강한 것이 약점이다. 에로엔이 권력을 잃은 뒤 동맹을 선택한 행동은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이트는 잠깐 동안 우두머리 자리에 앉았다. 육체적으로 가장 강했던 로이트는 대부분의 상황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었다. 게다가 로이트가 권좌에 오르자 암컷들도 하나씩 그에게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마마가 그의 편을 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마마는 그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 처한 암컷으로서는 위계질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로이트는 유리한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컷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했다. 특히 유일하게 위협적인 대상인 니키가 에로엔과 함께 있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러한 상황은 가끔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두 수컷이 모두 에로엔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자 에로엔의 몸값은 나날이 치솟았다. 그 단계에서 에로엔은 두 가지 선택을 쥐고 있었다. 가장 강한 로이트와 연합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대가를 얻어내는 게 하나였다. 대가의 종류는 오로지 로이트의 의중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로이트에게 도전하는 니키를 도움으로써 새로운 우두머리를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에로엔이 후자 쪽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것은 강한 것이 약점이다라는 역설과 일치한다. 이 역설은 최강자가 종종 정치적 동맹으로는 오히려 가장 인기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로이트는 너무 강해서 그의 편에 가담하더라도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최강자인 로이트는 이 늙은 침팬지가 중립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따라서 에로엔이 니키 편을 든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였다. 에로엔은 마쿠에서 니키를 조종하면서 로이트 밑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명성도 높아지고 암컷에 대한 접근도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로이트가 강한 것이 약점이라는 원리를 보여주었다면 에로에는 강한 것이 강점이라는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약자가 강자들 팀에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는 경우이다. 국제정치의 장에서도 똑같은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도 훨씬 이전에 투기디데스가 필로포네소스 전쟁에 대한 글을 쓴 이래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약소 국가들이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고 서로 뭉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의 추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곤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에서 영국이 맡았던 역할처럼 때로는 한 국가가 주요 균형자 역할을 했다. 강한 해군력과 외부의 침략에 비교적 안전한 섬나라라는 특징을 가진 영국은 유럽 대륙의 어느 한 국가가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저로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국회에서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총 유효 투표수 100표 중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사례를 생각해 보자. 두 당의 의원 수가 각각 49명이고 세 번째 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어느 당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2석을 가진 제3당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 이런 걸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실제로 1980년대 독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연정은 승리를 위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규모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두 당은 서로 연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제3당에 터무니없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동맹 이론은 또 최소한으로 이길 수 있는 동맹을 고려한다. 동맹 당사자들은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하면서도 그 안에서 영향력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동맹에 참여하고자 한다. 가장 강한 쪽에 붙었는데 그 대가가 미미한 경우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국제 정치 무대에서 미국이 최강자로 군림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반드시 승리하는 쪽의 동맹에 든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싹터 나머지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 내가 싱크탱크 회의에서 제시한 이 동맹 이론은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인 줄 알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펜타곤은 강한 것이 약점이라는 시나리오에 바탕한 계획은 절대로 수집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2003년 봄 어느 날 아침 나는 조간신문에서 외국의 새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의 장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침공에 반대 의사를 천명하면서 중국도 자기들 편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와 독일 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썩 우호적이지 않다. 또 이제껏 미국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동맹국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최강대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그 과정을 포기하자 이 기묘한 동조자들은 힘을 합쳤다. 그러자 갑자기 최강대국 미국은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미국 외교의 종말이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대 동맹을 초래한 것이다. 유인원 세계의 마그나 카르타. 기묘하게 들리겠지만 네덜란드인의 평등주의 기질은 해수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5세기와 16세기에 밀어닥친 폭풍성 해일은 국민들에게 공통의 목적을 심어주었다. 손가락으로 제방을 막은 소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닥치면 모든 시민이 한밤중에도 무거운 진흙 주머니를 나르며 국토를 지키는데 동참했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도 있었다. 의무보다 지위를 따지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도 네덜란드 왕실은 화려한 행렬과 의식을 고수하면서도 국민을 의식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1년에 한 번씩 여왕은 자전거를 타고 신하들에게 핫초콜릿을 따라주면서 자신도 국민 중 한 사람임을 내비친다. 위계질서의 성격은 독일 군대 같은 엄격한 질서에서부터 영국의 분명한 계급 분화, 그리고 미국의 느긋한 태도와 평등 중시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아무리 긴장이 풀어진 문화라 하더라도 인류학자들에게 진정한 평등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위계 질서와 완전한 부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여왕이 자전거를 타거나 대통령의 이름을 애칭으로 비리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 군주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킨다. 이들은 바로 나바호족, 인디언, 호텐토트족 가로 열고 아프리카 남부에 사는 원주민 가로 닫고 움부티 피그미족, 쿵산족 가로 열고 아프리카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부족 가로 닫고 이누이트족 등이다. 수렵 채취 생활에서부터 원예 재배에 이르기까지 생활 방식이 다양한 이들 소규모 사회에서는 남녀의 구분이나 부모와 자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부와 권력, 지위 등의 차별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들은 평등과 공유를 중시한다. 우리의 직계조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백만 년 동안 살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계질서는 생각보다 우리의 본성에 훨씬 덜 뿌리박혀 있는 속성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한때 인류학자들은 평등주의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즉 소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사자와 양이 나란히 누워 잠잘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였다. 여기서 내가 그러한 상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케냐 평원에서 한 암사자가 어미처럼 새끼 영양을 돌봐준 사례가 최근에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 언젠가는 이기심이 그 추악한 고개를 치켜들 것이다. 포식동물은 허기를 느끼고 사람들은 자원을 놓고 다투게 마련이다. 평등주의는 상호간의 사랑이나 소극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이다. 평등주의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매일같이 맞닥뜨린다. 이러한 평등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도적으로 억제를 받고 남성의 자부심은 비난을 받는다. 과장된 이야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냥의 성공의 마을로 돌아온 사냥꾼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자기 오두막집 앞에 앉는다. 그는 창에 묻은 피만 보여준다. 조금이라도 자랑을 내비쳤다간 불쌍하게 죽어간 동물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이어지면서 즉각 응징을 받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지도자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공개적으로 타박받는다.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보앰은 이러한 평준화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포악한 지도자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길 거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부인과 거래하고 자기 공동체의 존경과 지지를 빨리 상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조롱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불복종하는 방법이 실패한다면 이들 평등주의자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착복하고 그들의 아내의 성관계를 강요한 브라야족의 한 추장은 살해당했고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행동을 한 카우팍 쿠족의 지도자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다. 물론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나쁜 지도자를 그냥 버리는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뿐이다. 이야기 전개가 좀 붕붕 뜨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도력이 전혀 없이 살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등주의자들은 종종 한 사람에게 동등한 사람들 중에서 우선 역할을 맡도록 허락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허락한다는 것이다. 전체 주민 모두가 권력 남용에 대해 불을 켜고 감시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채택한 우리 혈통 특유의 사회적 도구들은 영장류 친척들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이끄는 연구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제3자가 싸움에 개입해 어느 한쪽을 돕는 수천 가지 상황을 기록했다. 우리는 원숭이와 유인원 모두에 대해 조사했다. 원숭이들은 승자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지배적인 원숭이는 개별적으로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 무리는 그를 도와준다. 당연히 원숭이들은 아주 엄격하고 안정적인 위계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침팬지는 싸움에 개입할 때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종종 지원한다. 따라서 공격자는 지지를 받을지 저항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 원숭이 사회와는 아주 다른 점이다. 이처럼 침팬지 사회는 약자를 지지하는 경향 때문에 위기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며 우두머리의 권력은 다른 어떤 원숭이 집단보다도 취약하다. 그렇군요.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있다. 재밌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조건적인 뭐 약육강식의 사회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유인원, 그러니까 영장류, 침팬치, 원숭이보다 침팬치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흥미롭네요.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키스 야외 연구기지에서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위계 질서와 취약한 우두머리의 권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 지모는 자기가 좋아하는 암컷과 한 젊은 수컷이 몰래 짝짓기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위험한데 뭔가 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뭔가 좋지 않은 뭔가 폭풍 전야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젊은 수컷과 암컷은 현명하게도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사라졌지만 지모가 그들을 찾아 나섰다. 대개는 나이든 수컷이 젊은 수컷을 쫓아버리는 것으로 상황이 끝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암컷이 그날 지모와 짝짓기 하기를 거부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지모는 전력을 다해 젊은 수컷을 쫓아갔다. 추격은 멈추지 않고 서식지 전체를 한 바퀴 돌도록 계속되었다. 젊은 수컷은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질려 설사까지 했지만 지모는 그를 기어코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모가 젊은 수컷을 막 잡기 직전에 근처에 있던 암컷이 우아오 하고 지저대기 시작했다. 분노에 찬 이 소리는 공격자나 침입자에 항의할 때 내는 것이다. 처음에 이 소리를 낸 침팬지들은 나머지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피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침팬지들도 이에 동조하고 특히 우두머리 암컷까지 가세하자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모든 침팬지의 목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지게 되었다. 처음에 산발적으로 시작된 행동은 전체를 투표에 끌어들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항의의 소리가 최고조에 이르자 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으면서 공격을 중단했다. 그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들었다. 만약 거기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 소란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암컷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배후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전면에 나타나는 권력 행사는 아니지만 배후에서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군요. 주로 협동과 집단을 통해서. 그렇군요. 난폭한 행동을 하는 수컷에게는 아주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야생 침팬지 집단에서는 추방 사례도 보고되었는데 그 수컷은 세력권의 경계에 위치한 위험 지역에서만 살아가도록 강요받았다. 한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수컷을 유배되었다고 표현했다. 추방은 대개 집단 공격에서 비롯된다. 대규모 동맹의 공격을 받고 수의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곰베 강가의 고블린이 그러한 경우였다. 고블린은 2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했다. 야외 연구자들은 고블린을 추방시킨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흉포하다고 표현되던 그의 지배 방식과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했다. 만약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상층부 사람들에게 그 선을 넘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한다면 헌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시작되는 셈이다. 물론 오늘날의 헌법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유인원 사회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인간 사회에도 적용하기 힘든 개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컨대 미국 헌법이 지배자 영국에 대항한 혁명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유명한 우리 미합중국 인민은으로 시작되는 산문은 대중의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보다 앞선 예로 1215년에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가 있다. 이것은 영국 존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과도한 착취를 그만두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 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얻어낸 것이다. 여기서도 거만한 우두머리 수컷에 대한 집단 저항의 전형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우두머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왜 애초에 그런 자를 그 자리에 앉혔을까? 한 가지 이유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한 사람이나 장로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나 정부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견해가 엇갈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정의상 평등주의 사회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사회적 서열이 없으므로 중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공정성이 핵심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법부가 맡고 있는 중재는 최대의 적이라 할 만한 속으로 곱는 불화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부, 법원 또 많이 썩은 것 같아요. 고인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엘리트 기득권화 돼가지고 약자들 편에 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그 약자들에게 의해서 제거됩니다. 서열이 높은 챔피언치는 약자를 지원하거나 공정한 간섭을 통해 싸움을 말린다.
서로 싸우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털을 곤두세운 채 끼어들거나 엉겨붙은 둘을 양손으로 떼어난다. 이 모든 행동의 주 목적은 한쪽을 편들기보다 적대 행위를 멈추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노이트는 우두머리가 된 지 몇 주일 만에 제어 역할이라 알려진 역할을 떠맡고 나섰다. 로이트는 내가 아는 침팬지 중에서 가장 공정한 우두머리였다. 두 암컷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서로의 털이 뽑혀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 침팬지가 그 싸움에 가담하기 위해 달려왔다. 침팬지들이 비명을 지르고 모래 위에서 뒹굴며 큰 싸움이 벌어지자 마침내 로이트가 달려와 침팬지들을 두들겨 패며 떼어놓았다. 로이트는 다른 침팬지들처럼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다. 대신에 계속 싸우려고 하는 침팬지는 누구라도 그에게 두들겨 맞았다. 유인원은 친척이나 친구 또는 동맹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수컷은 다른 규칙을 따른다. 로이트는 싸움을 벌이는 쌍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상황을 바라보았고 중재 행위는 친구의 편을 들기보다 평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로이트가 어느 특정한 침팬지를 위해 개입하는 것은 그 침팬지와 함께 앉아서 털고르기를 한 시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유일하게 공정한 침팬지였는데 이 말은 로이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사적인 감정과 구별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똑같은 행동을 보인 다른 수컷들도 알고 있다. 크리스토퍼 보엠도 인류학에서 영장류학으로 분야를 바꾸었을 때 야생에서 서열이 높은 침팬지가 분쟁을 말리거나 해결하는 데 뛰어나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침팬지의 권위를 무리 전체가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니키와 에로엔이 공동으로 아르헨의 침팬지 무리를 통치할 때 니키는 분쟁이 발생하자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니키는 종종 폭력을 당하는 결과를 맞곤 했다. 특히 나이든 암컷들은 니키가 개입해 자신들을 두들겨 패며 말리는 걸 원치 않았다. 니키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일지도 모른다. 니키는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자기 친구 편을 들었다. 니키는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든 자기 친구 편을 들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로엔이 개입할 때는 다른 침팬지들이 그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에로엔은 젊은 공동 통치자로부터 제어 역할을 넘겨받았다. 싸움이 발생하면 니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에로엔에게 말리는 일을 떠넘겼다. 이러한 사례는 제어 역할을 서열 2위가 떠맡을 수 있으며 전체 집단이 그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제어 역할이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는 우산이라면 공동체 전체가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셈이다. 구성원들은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중재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두 어린 침팬지 사이에 발생하는 작은 다툼도 아주 심각한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새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 어린이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게 한 어미가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다른 어미의 신경을 거슬리게 된다. 이런 경우 최소한의 폭력을 사용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리라 믿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구성원에게 문제를 맡기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
침팬지 집단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은 위계 질서가 엄격한 원숭이 사회와 평등을 강조하는 인간 사회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물론 아무리 작은 사회라 하더라도 사람은 완전한 평등은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서열을 평준화하려는 노력은 영원히 계속되는 투쟁인데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단결하여 자신의 이익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권력 추구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겠지만 유권자는 그들의 봉사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정치인이 권력보다 봉사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사실상 당신은 우리에게 유익한 동안만 그곳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고상하게 만족시킨다. 두 가지 경향이란 권력에 대한 의지와 그것을 견지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6분. 이 나라 아이고 정준아 아이고 정준이 일어나
야 임마. 자, 이제 2장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노회한 정치가 내가 마마에게 마마란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녀가 아른햄의 침팬지 집단에서 가모장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암컷은 마마에게 복종했고 모든 수컷도 정치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마마를 최종적인 중재자로 간주했다. 긴장이 고조되어 실제 싸움이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면 서로 다투던 수컷들은 마마에게 달려가 양쪽에 하나씩 붙어 앉아 서로 고함을 지른다. 대단한 자신감과 어머니 같은 태도를 겸비한 마마는 절대적인 권력 중심으로 작용한다. 마마는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동물원을 방문할 때마다 마마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내 얼굴을 알아본다. 마마는 해자 너머에서 내게 좀 더 가까이 오기 위해 관절염을 앓는 다리를 움직인다. 사실 마마는 내게 헐떡거리며 웅얼거린 소리를 내는데 그 행동은 나를 서열이 더 높은 상대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움을 벌인다면 나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마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 둘 다 공식적인 구조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흥미롭다. 공식적인 구조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투명해야 하지만 그 마쿠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비록 정상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상에 앉아서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에서 벌어지는 헐떡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와 인사 방식으로 본다면 공식적으로 니키가 에로엔보다 윗자리에 앉고 에로엔은 로이트의 윗자리에, 로이트는 마마의 윗자리에, 마마는 나머지 모든 암컷의 윗자리에 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질서 뒤에는 보이지 않는 별개의 틀이 있다. 거기서 에로엔은 니키를 조종하는 끈을 쥐고 있고 로이트의 권한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마마는 에로엔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도 일터에서 마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민하게 파악하며 고지곳대로 사회적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서는 결코 출세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직위는 높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직위는 낮지만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 예컨대 사장, 비서 같은 사람도 있다. 공식적인 구조는 위기가 닥치는 순간 강화되지만 대체로 우리는 영향력들이 서로 교차하는 느긋한 질서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침팬지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복잡한 양상에 대해 마쿠의 권력이라든가 명목상의 우두머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이 전 정권이 아주 요거에 딱 맞는 행태를 보여주었죠. 야외 연구자들은 탄자니아의 마할레 산맥에서 에로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나이든 수컷 침팬지들을 관찰했다.
육체적으로 전성기를 넘어선 수컷은 젊은 수컷들 중에서 이쪽 저쪽을 편들며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줄타기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약한 힘을 강점으로 만든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도 노회한 정치가가 몇 명 떠오른다. 전성기를 지난 백발의 딕 첸이나 테드 케네디와 같은 정치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최고위직에 오르겠다는 야심은 포기했지만 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젊은 사람은 짧은 경력에 시야가 좁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 어렵다. 제시카 플렉은 서열이 높은 침팬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헐떡거리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집중 관찰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탑 위에 앉아 수백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서열이 가장 높은 수컷이 반드시 웅얼거리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다음 서열의 경쟁자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공식적 우두머리가 있었지만 나머지 침팬지들은 대체로 우두머리를 그냥 지나쳐갔고 다른 수컷에게 절을 하고 헐떡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고 키스를 했다. 우두머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는 것은 좀 거북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존경을 받는 수컷이 분쟁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웠다. 아르엔 동물원에서도 우리는 무리 중에서 주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에로엔이 실제 우두머리인 니키보다 헐떡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전체 무리가 인기 있는 중재자를 선택하는 투표와 같았으며 그 침팬지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우두머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계속 무시당한 우두머리는 자신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위협적인 과시행동을 하기도 한다. 니키를 우두머리에 앉힘으로써 에로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로이트가 죽고 나자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니키는 더 이상 늙은이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다. 마침내 니키는 완전히 독자적인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최소한 니키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아메리카로 떠난 직후 에로에는 더 젊은 수컷인 댄디와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댄디는 니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에 따른 긴장을 못 이겨 니키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리고 결국 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해자를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현지 신문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침팬지의 자살이라고 보도했으나 내게는 공황 발작이 낳은 치명적인 결과로 보였다. 니키는 에로엔의 음모로 죽은 두 번째 침팬지였기 때문에 나는 에로엔을 볼 때마다 살해자의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1년 후 내 후임은 침팬지들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주기로 했다. 침팬지 가족이란 그 영화는 니키가 아직 살아있을 때 동물원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였다. 침팬지들이 방 안에 자리 잡고 앉은 가운데 흰 벽에다가 영화를 비추었다. 그들은 죽은 우두머리를 알아볼까? 실물 크기의 니키가 벽에 나타나자마자 댄디는 비명을 지르며 문자 그대로 에로엔의 무릎으로 달려들었다. 에로엔 역시 얼굴에 불안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불가사리한 니키의 부활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옛 동맹을 복원시켰다. 야, 뭐 예수강림 사건 같은 거네요. 많이 놀랬겠어요, 침팬지들이. 원숭이 엉덩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분명히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 입술을 뒤로 젖혀 이빨과 잇몸을 드러내는 영장류 특유의 얼굴 표정을 짓는다.
인간의 미소는 유아적인 신호에서 유래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미소를 잘 짓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은 가장 친밀한 동작에서조차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 가능성을 내비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력권을 침입할 때 꽃이나 포도주병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제스처는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동작에서 유래한 듯하다. 우리는 노련한 관찰자라면 불과 몇 분 만에 계급 조직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몸동작과 어조로 서열을 공식화한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엉덩이를 핥는다거나 알랑방귀를 낀다거나 가슴을 두드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내 전공 분야의 공식적인 행동 범주로 분류되며 서열 결정에 육체적인 힘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먼 과거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례하다. 13세기의 신학자 성 보나벤투라 가로 열고 이탈리아의 성인으로 중세 최고의 스콜라 철학자 중 한 사람 가로 닫고 라는 원숭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엉덩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놀리기 좋아한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어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 섹스피어는 완강을 쓴 머리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놓여 있다고 읊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자신의 안전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오고 가는 자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궁궐에 이르는 모든 도로를 가리게 했다. 처형당한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수도 부쿠레슈티의 사회주의 승리대로에 위치한 공산당 당사 지하에 미로와 같은 터널과 탈출로 및 식료품이 저장된 벙커를 건설했다. 민중에게 인기가 없는 지도자일수록 두려움은 더욱 크다. 마키아벨리는 귀족의 도움보다 일반 백성의 지지를 받아 군주가 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지적하면서 군주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귀족은 권력을 축소시키려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권력의 기반은 광범위할수록 더 좋다. 이것은 침팬지에게도 적용된다. 억압받는 침팬지들을 위해 일어서는 수컷은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아래로부터의 지지가 있어야만 정상의 자리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과거의 계급사회를 거쳐 성취되었을까? 우리가 가혹하고 혼돈스러운 자연 상태에서 정글의 법칙에 지배받으며 출발했다고 믿는 학파가 있다. 우리는 규칙에 합의하고 규칙의 집행을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하향식 정부의 입지를 정당화시켜주는 가설이다. 그러나 만약 정반대의 과정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즉,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평등을 향한 시도가 시작되었다면 영장류의 진화 과정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혼돈 상태 같은 것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서열이 명확하게 구별된 계급 질서 사회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발견했다. 우리 종은 반골 기질이 있다. 평화적으로 참을성이 많은 동물은 아주 많다. 일부 원숭이 종은 서로를 무는 법이 거의 없고 싸움을 한 뒤에는 쉽게 화해하고 먹이나 물 등에 다른 원숭이가 접근하더라도 봐준다. 양털거미 원숭이는 싸우는 법이 거의 없다. 영장류학자들은 여러 가지 지배적 형태가 있다고 말하는데 지배계층이 느긋하고 참을성 많은 종이 있는가 하면 독재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종도 있다. 그러나 일부 원숭이 종의 태도가 느긋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평등주의자가 아니다. 평등주의자가 실현되려면 서열이 낮은 원숭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모래 위에 선을 긋는 행동이 필요한데 원숭이들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런 행동을 보일 뿐이다. 보노보도 성격이 느긋하고 비교적 평화로운 동물이다. 침팬지와 똑같은 평준화 메커니즘을 채택하지만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여준다. 약한 성이 밑에서 불복종이나 반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강한 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암컷 보노보는 수컷보다 강하지 않다. 따라서 영원히 댐을 수리하는 비버처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실로 놀라운 이 성과를 제외한다면 보노보의 정치제도는 침팬지에 비해 유연성이 훨씬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한 동맹인 어미와 아들 사이의 동맹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노보 집단에는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동맹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노보는 평등주의라기보다 인내심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 민주주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주의를 폭력에서 탄생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 지배 성향이 강하고 더 공격적인 종에게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기반이 되는 경향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놀랄 이유가 없다. 그것들은 우리가 투쟁에서 쟁취하고자 하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가치로서 결코 누가 우리 손에 거저 쥐어준 적이 없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서 쟁취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계급 구조가 확실히 구별된 동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위치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밑바닥에서 필요한 연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예.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보노보처럼 평화롭지만 위계 질서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폭력적이고 아주 싸움이 잦은 평화롭지 않은 상태이지만 권력의 유연성, 그러니까 권력이 유연하게 변해가는 그런 침팬지 같은 침팬지의 집단에서 민주주의는 탄생하고 발전되어 갔을 것이다 라는 게 인상 깊네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2장이 끝났어요. 2장이 끝났고 2장이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은 기독교 성서에 의해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